현대차! 그거 싸구려 부품으로 뚝딱 만드는 허접 자동차 회사잖아! 열어보면 일본이나 독일 거 베낀 표절 기술 말고 뭐 있겠어? 이 말은 미국의 역사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 본사 회의실에서 실제로 흘러나왔습니다. 긴 테이블 위로 두꺼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프와 판매 추이 차트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차를 경쟁 상대로조차 여기지 않았습니다. 포드 임원들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조립은 빠르지만 기술은 뒤처진 나라였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실에서도 현대차가 미국 땅에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게 미국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준비했던 대형 프로젝트가 정체 모를 문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었지만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 회의를 열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없는 시도와 실패가 반복되면서 시간과 비용만 끝없이 새어나가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고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눌린 한숨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한 이름이 회의 안건에 올랐습니다. 현대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곧바로 냉소를 불렀습니다. 몇몇 임원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고 현대차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비아냥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단 몇 장의 자료가 모든 반응을 바꿔놓았습니다. 현대차가 제출한 성능 데이터는 포드가 수년간 기준으로 삼아온 수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속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이것을 현대차가 먼저 찾아내 완벽하게 처리한 기록이 있던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은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며 믿기 힘들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소식은 포드 내부를 넘어 워싱턴 정치권에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난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미국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른다. 이 한마디가 미국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한국이 뭘 한 거냐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부품 공급 논의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문제 해결의 유력한 파트너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포드 내부에서조차 현대차와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기술과 철학을 주고받는 파트너십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포드의 핵심 엔지니어가 직접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놀라고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중심에는 현대차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존슨이에요. 저는 미국에 있는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20년이 넘게 근무했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미국 자동차와 미국 기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고 있었죠. 우리는 긴 역사와 강한 혁신, 그리고 자부심 가득한 품질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포드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었죠. 사막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불가능해 보이는 짐을 끌어내는 트럭, 모험을 가능하게 만든 엔진 이야기들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우리가 최고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기차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저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중국 회사와 함께 모터를 만들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죠. 처음 추운 날씨에서 테스트할 때는 잘 작동했어요. 하지만 온도가 화씨 80도를 넘어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출력이 서서히 떨어지더니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30분이 지나자 속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름 한가운데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달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속도가 점점 느려졌죠. 우리는 고치려고 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냉각 시스템을 확인했고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작성했어요. 하지만 테스트를 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돌아왔죠. 마치 기계 속에 잡히지 않는 유령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후 저는 또다시 실패한 테스트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동료 마크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제 책상 위에 서류철을 툭 내려놓았어요. 에릭, 현대차 한번 써보는 게 어때요? 그 순간 저는 거의 웃음이 나왔어요. 현대차요?
저는 한국 자동차가 해마다 좋아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어지고 판매량도 늘고 신뢰성 이야기도 많이 들렸죠.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들의 기술이 우리 수준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포드였고 미국이었어요.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한국 엔지니어링에 대한 제 신뢰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였지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마크, 그쪽도 잘하긴 하겠지만 포드의 품질을 따라올 순 없을 거예요. 마크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류철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죠. 일단 데이터라도 보세요.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중국산 모터는 단순히 고장나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붙잡아두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날수록 돈이 더 나가고 경영진의 압박은 커지고 제 팀은 잠을 못 자고 있었죠. 우리는 미래 혁신을 이끌 자동차를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 성능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한참 동안 서류철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서류철을 여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첫걸음이 될 줄은요. 그들의 기술, 그들의 철학, 그리고 진짜 파트너십의 의미를 배우는 계기가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더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별 기대 없이 그 서류철을 열었었어요. 안에는 테스트 결과와 차트,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현대차의 성능 그래프가 들어 있었죠. 로고는 작았고 이름도 낯설었어요.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었죠. 정말 뛰어난 회사라면 제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첫 번째 차트에서 저는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그들의 모터는 포드에서 사용하는 기준보다 27%나 더 높은 출력 대비 무게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향상이 아니었죠. 마치 달리기 선수가 더 가벼운 짐을 메고도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는 것과 같았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효율 수치를 보고 저는 믿기지 않아서 웃음이 나올 뻔했었어요. 97.5% 효율. 이건 엔지니어들이 꿈속에서나 그리는 숫자였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었고 어쩌면 세상 누구보다 앞서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이거 분명 실수일 거야 하고 생각했죠. 이 데이터 정확한 거예요? 제가 마크에게 물었어요. 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3번이나 확인했어요. 독립된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렇지만 제 자존심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이었죠. 실험실에서 완벽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먼지도 열도 스트레스도 없는 완벽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말했었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메일을 구매부서에서 받았어요. 그들이 현대차와 계약 논의를 하려고 연락을 시도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랬어요. 지금은 포드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안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안상의 우려요? 그것도 우리한테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포드는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자동차 회사였고 100년 넘게 차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는 작은 의심스러운 스타트업이 아니었죠. 그런데 왜 우리가 무언가를 훔칠까봐 걱정하는 걸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유까지 덧붙인 거였죠. 그 주 후반 저는 보안팀에서 갑자기 호출을 받았어요. 급히 사무실로 가니 보안팀장이 큰 화면에 컴퓨터 기록을 띄웠어요. 에릭, 지난달 중국 회사와 공동 테스트를 진행할 때 누군가가 우리의 설계 데이터를 훔치려고 시도했었어요. 화면 속 코드는 폭풍처럼 보였어요. 빨간 경고와 차단 기록, 경고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봤어요. 여기 보이는 초록색 라인 있죠? 팀장이 말했어요. 이건 현대차의 시스템에서 온 경고예요. 우리보다 먼저 공격을 감지했고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의심했던 그 회사가 사실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죠.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절반은 부끄러움, 절반은 존경심이었죠. 저는 그들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은 이미 제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부 보안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만날 수 없습니다. 분명했어요. 그들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조심스러운 회사였어요. 그날 밤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의 기술이 데이터에서 보인 것처럼 뛰어나고 보안 능력마저 우리보다 앞서 있다면 어쩌면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요. 한국은 단순히 점점 좋아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 숫자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똑같이 나올까? 아니면 그저 종이 위에서만 멋진 걸까?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직접 가서 보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기로요. 데이터 때문만이 아니라 보안 때문만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방식, 그리고 파트너를 지키는 그 마음을 직접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여행은 제가 기술, 신뢰, 그리고 진짜 파트너십의 의미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였어요.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다음 날 아침, 보안 책임자인 톰에게서 메시지가 왔었어요. 에릭, 연구실로 내려오세요. 직접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톰이 직접 봐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그의 사무실은 지하에 있었어요. 잠긴 문 2개를 지나고 사방 모퉁이에 카메라가 있는 긴 복도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곳 공기는 오래된 커피 냄새와 전자장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두운 공간 속에서 3개의 거대한 화면이 빛나고 있었어요. 톰이 그중 한 화면을 가리켰어요. 초록, 노랑, 빨강의 글자줄이 끝없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마치 디지털 폭우 같았어요. 이게 뭔지 보이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죠. 코드 같은데요?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커다란 빨간 박스가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침입 시도 감지됨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이건 3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톰이 말했어요. 중국 회사와 공동 테스트를 하던 중이었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죠? 톰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 공격은 우리한테 닿기도 전에 막혔습니다. 서버에 전혀 손도 못 댔죠. 현대차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잠깐 뭐라고요? 톰이 디지털 로그를 마치 영상처럼 되감았어요. 화면 속에는 공격 순간이 그대로 보였죠. 네트워크 활동이 갑자기 치솟았고 민감한 설계 파일을 노리는 숨은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초 만에 방어벽이 닫히고 시도는 차단됐습니다. 경고 메시지도 함께 전송됐죠. 경고문 하단에는 작지만 분명한 글씨가 있었어요. 보안부서 현대차 보안운영팀. 톰이 2팔을 꼬고 말했어요. 그들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입을 발견하자마자 차단했고 바로 우리에게 전체 보고서를 보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들을 의심했고 대화할 가치가 있는지도 고민했었는데 그들은 조용히 우리를 방패처럼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그들은 그 사실을 자랑하지도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누가 공격했는지 말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흔적을 보면 익숙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봤던 특정 중국 산업 그룹의 네트워크 패턴이죠. 제 속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우리는 지금 중국 공급업체와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만약 현대차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설계가 이미 다른 누군가의 연구실에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찬 공기를 쐬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미시간의 겨울바람은 날카로웠지만 제 생각은 그보다 더 날카롭게 다가왔어요. 마크가 처음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가 어떻게 무시했는지 떠올랐고 효율 수치를 보고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들의 보안이 진짜라는 증거를 눈앞에서 본 거였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강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직접 그 회사에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2번의 신호음 후 차분한 목소리가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보안부서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하고 공격을 막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어요. 그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죠.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슨 씨. 하지만 저희 내부 보안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졌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건 오만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철저함이었죠. 그들은 우리 계약이 간절하지 않았고 우리가 포드라고 해서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딘가 제 자존심이 조금씩 꺾이고 있었지만 부서진 건 아니었어요. 그저 변하고 있었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르치는 쪽이 아니라 배우는 쪽일지도 몰라. 그 순간부터 제 안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저는 그들의 모터만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 왜 신뢰를 그렇게 중시하는지, 왜 계약을 걸고서라도 기준을 지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눈에 띄지 않게 기술을 이 수준까지 끌어올렸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어떻게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이 배워야 할 곳이 되었는지를요. 비행기는 2월의 차가운 아침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었어요. 아시아에 온 적은 있었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죠.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는 걸 느꼈어요. 표지판은 명확했고 직원들은 빠르지만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기마저도 신선하게 느껴졌죠. 그 순간 이미 혼란 없는 효율이라는 그들의 철학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관광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번 여행의 목적은 단 하나였죠. 직접 현대차를 확인하는 것. 그들이 내부 보안 점검을 마치고 나서야 겨우 미팅을 허락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와 협력하겠다는 보장은 전혀 없었죠. 공항에서 회사까지는 차로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현대적인 고층 빌딩, 넓은 도로, 그리고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인 밝은 간판들이었죠.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솔직히 저는 더 작고 덜 발전된 모습을 떠올렸었는데 그건 제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포드 본사의 대형 공장 같은 곳을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있던 건 단순한 유리문을 가진 중간 규모의 건물이었죠. 크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정확해 보였어요. 건물의 선, 밖에 심어진 나무, 주차장 라인까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깔끔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로비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국제 품질 인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ISO, 안전상, 환경상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 사이사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한 장에는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 직원들과 웃고 있는 모습, 다른 한 장에는 스웨덴 팀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계약 사진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곳에 와서 배우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보안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정중했지만 군더더기 없는 말투였죠. 저를 회의실로 안내한 뒤 큰 화면을 켰어요. 그 화면에는 미시간 톰의 지하 사무실에서 봤던 것과 같은 해킹 기록이 있었지만 이번엔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공격이 시작된 순간부터 어떤 서버에서 왔는지, 어떤 숨겨진 명령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막았는지까지 전부 전투계획서처럼 기록돼 있었죠. 우리는 보안을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조차 우리의 방식을 배우러 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춰졌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민감한 데이터에 닿기도 전에 위협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냈고 그건 기술과 규율이 합쳐진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보안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생산 현장으로 안내받았어요. 저는 소음과 혼잡을 예상했는데 그곳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기계는 부드럽게 움직였고 직원들은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제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있었죠.
한 구역은 극한 환경에서 모터를 테스트하는 전용 공간이었어요. 고온 챔버, 영하의 냉동실, 높은 습도의 상자 속에서 모터가 돌고 있었죠. 보고서에 있던 수치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수석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테스트하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 철학은 현장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어떤 비용 절감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 대답이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어요. 미국에서 저는 속도나 이익을 위해 품질을 희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느리게 가더라도 더 쓰더라도 더 오래 걸리더라도 고객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연구실을 잠깐 둘러봤어요. 규모는 포드보다 작았지만 모든 구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는 모터 코일용 신소재를 테스트하고 있었고 다른 엔지니어는 고온 환경에서 배터리 효율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 일이 도로 위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아는 듯 보였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그들을 평가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포드의 철학이 그들의 철학과 맞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히 모터를 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였어요. 건물을 나서자 해가 도심 스카이라인 뒤로 지고 있었어요. 거리에 네온사인이 켜지고 사람들은 저녁을 먹으러 바쁘게 움직였고 찬바람 사이로 군밤 굽는 냄새가 스쳤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기술을 무심히 넘겨짚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규율, 품질, 그리고 신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처럼 지키는 모습이 생각났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제 의견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파트너십의 미래를 보는 제 시각 자체를 바꾸고 있었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저는 알았어요. 포드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그들이 포드를 필요로 하는 정도보다 훨씬 크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식 미팅을 위해 다시 그 현대차를 찾았었어요. 미국에서처럼 거대한 회의실이 아니라 중간 크기의 방에 나무 테이블과 화이트보드,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죠.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진지했고 저를 겉으로만 감동시키려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일로만 보여주겠다는 태도였죠. 제 맞은편에는 기술팀장인 박 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안경을 쓴 채 네이비색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죠. 그가 말할 때는 모든 단어가 신중하게 골라진 것처럼 목소리가 안정돼 있었어요. 우리는 성능 보고서, 출하 일정, 비용 견적부터 검토했었어요. 가격은 가장 싼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몇몇 경쟁사보다 조금 높았어요. 미국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이런 경우 보통 가격을 깎는 협상을 시작하죠. 저도 마침 가격 이야기를 꺼내려던 순간 박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파트너십 철학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파트너십 철학이라고요? 기업 가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무게감 있게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죠. 제 표정이 약간 의아해 보였는지 그는 말을 이었어요. 기술은 복제될 수 있지만 신뢰는 시간이 쌓여야 생깁니다. 함께 일한다면 저희와 같은 원칙을 믿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어요. 그 원칙이 뭔가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했어요. 첫째,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않습니다. 결함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저희가 알립니다. 둘째, 파트너의 정보를 우리 정보처럼 지킵니다. 셋째, 지식은 양방향으로 나눕니다. 저희가 배우는 만큼 여러분도 저희에게서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대부분의 미팅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이 팔려고 하는 게 보통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관계가 끝까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먼저 조건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 부장이 예상 못한 행동을 했어요. 계약서 초안을 옆으로 밀어두고 깨끗한 종이를 꺼내더니 4가지 항목을 적었어요. 1. 기술 절도 금지. 2. 일방적 통제 금지. 3. 가치 공유. 4. 분쟁 시 법적 조치 전의 대화. 이건 저희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너무 단순했지만 제가 과거에 서명했던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보다 훨씬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많이 공유하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자기 방식을 보물처럼 숨기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품질은 다양한 시각에 의해 시험될 때 성장합니다. 저희 기술은 다른 이들의 도전을 받아도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혁신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라면 어떤 경영진은 내부 데이터를 공급업체와 공유하자고 하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점점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양쪽이 신뢰와 투명성에 전념한다면 최종 결과물은 어느 한쪽이 혼자 만든 것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어요. 포드에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부분은 비용 절감, 속도 향상, 비밀 유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마주보며 계약보다 오래가는 무언가를 만들 자라고 말한 사람은 처음이었죠.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작게 시작하죠. 6개월 시험 계약을 하겠습니다. 품질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공유하죠. 잘 된다면 정식 파트너십으로 갑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6개월이면 철학이 맞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군요.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미국식의 빠르고 단단한 악수가 아니라 조금 더 느리고 신중한 악수였죠. 마치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을 약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최고의 가격을 얻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품질, 신뢰, 그리고 파트너십을 단기 이익보다 앞에 두는 철학을 맞추는 일이었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알았어요. 이 시험이 성공한다면 이번 프로젝트뿐 아니라 앞으로 포드가 파트너십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뀔 거라는 걸요. 6개월의 시험 계약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갔었어요. 몇 주마다 저희와 한국팀은 품질 보고서를 주고받았죠. 처음에는 혹시 그들이 약점을 숨기지 않을까 의심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테스트에서 실패가 나오면 바로 알려줬고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까지 설명해줬어요. 저희도 그에 보답하듯 포드가 거의 공개하지 않던 생산 문제까지 공유했었죠. 3개월쯤 지났을 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쪽 엔지니어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쪽도 우리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이 되고 있었죠.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 양쪽 모두 예상보다 훨씬 잘 됐다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향했었죠. 계약식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생산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환한 방에서 진행됐는데 그곳에서는 첫 방문 때 봤던 것과 똑같이 차분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제가 느낀 건 조금 달랐어요. 포드가 이곳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서명 전 그들은 저를 시험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말문이 막히는 광경을 봤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 손톱보다 작은 모터 부품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이 작은 부품 하나를 개선하는 데 무려 8개월을 쏟았다고 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할 수 없습니다. 97.5% 효율을 달성하려면 이 정도 노력은 기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엔지니어링이 아니었어요. 장인 정신이었죠.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헌신의 수준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박 부장은 시험 계약 동안 우리가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켰어요. 기술 절도 금지, 일방적 통제 금지, 가치 공유, 그리고 분쟁 시 법적 조치 전에 대화하기. 우리는 그 약속 아래에 서명했죠. 그런데 박 부장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공동혁신연구소를 만드는 걸 제안합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우리 두 팀이 함께 쓰는 연구소 말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 회의실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문제를 마주하면서 일할 때 최고의 혁신이 나옵니다. 대담한 아이디어였고 포드가 꼭 필요로 하던 제안이었죠. 우리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몇 달 뒤 공동혁신연구소 개소식에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그들의 한 임원이 빨리빨리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빨리빨리는 서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기회가 오면 빠르게 움직이되 품질을 위한 과정은 절대 건너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는 정에 대해 가르쳐 줬어요. 영어로는 완벽하게 번역이 안 되는 깊은 애정과 의리의 마음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은 계약서에 없어도 파트너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왜 이 파트너십이 특별한지 알게 됐어요. 그들은 자기 성공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공도 함께 지키고 있었죠. 이제 저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일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죠. 배울수록 존경심은 더 커지고 있어요. 포드로 돌아와서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든 들려줬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이야기, 신뢰라는 말을 단순한 회사 홍보 문구로만 생각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말이죠. 기술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신뢰로 완성됩니다. 이 문장이 이제 제 철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접 봤으니까요. 품질, 혁신, 그리고 신뢰가 하나로 모이면 그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관계가 된다는 걸요.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관계.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가장 큰 공장이나 가장 요란한 마케팅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관계. 대신 존중과 가치 공유, 그리고 절대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위에서 세워지는 파트너십이 미래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 깨달음을 준 건 바로 한국이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